자, 2014학년도 3월 17번부터 독서 파트 정리합니다. 자, 먼저 17, 19번에 보시면요. 인문 파트가 나와 있죠. 자, 공상과학 영화 속에 보면 그 사이보그가 나오는데, 자,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자, 그리고 인간이 하듯 생각도 똑같은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들을 인간이라고 봐도 되느냐, 여기서 물음을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비인간과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비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고유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음을 던졌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 자, 동물과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은 유사하지만 자, 여기서 동물과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영혼이 동물과 다르게 자, 다르게 인간에게는 영혼이 존재하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 바로 생각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정신과 육체를 분리함으로써 동물과 인간을 구분지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그 다음에 어떤 존재? 주체적인 의식을 가진 존재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뭐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동물과 구분이 되는 거고 그 우월적 지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겁니다. 자, 데카르트는 그래서 동물하고 인간의 어떤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바로 인간만이 주체적 의식을 가졌고 바로 그런 우월한 동물에 비해서 인간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 이런 확신을 가졌대요. 자, 19세기로 넘어오네요. 유물론이나 그 다음에 진화론 등이 대두되면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자, 실제 삶 속에서 인간이 가진 존재가 자, 인간의 어떤 우월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까지 나타나진 않았대요. 자, 결국 지금 데카르트의 의견과는 좀 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결국 인간의 우월성 부분을 건들지는 않았네요, 지금. 그런데 자, 20세기를 넘어옵니다. 자, 이 고유의 인간성을 인정했던 관점은 자,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됐답니다. 자, 어떤 거? 인간만이 어떤 고유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라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된 거예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왜? 여기선 동물보다 지금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죠. 그게 바로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존재. 자, 고유의 인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대요. 왜? 이미 인공팔이나 그 다음에 인공망막 같은 경우에 이것이 신체 이식이 되고 또 앞으로 인공지능 개발로 인해서 바로 이 사이보그가 등장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경계가 흐릿해져 버리고 자, 이제 인간은 자신의 영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포스트 휴먼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 문단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기계를 만들었지만 자, 인간은 이제 자신이 만든 기계 환경에 맞춰 갈 수밖에 없는 자,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고 결국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환경에 이제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대요. 기계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도구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의식에 관여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가능성까지 높아졌대요. 자, 이렇게 된다면 기계에 대한 인간의 어떤 배타적 우월성, 배타란 말이 뭐야? 다른 것을 밀어내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우월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떻게 이제 어렵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이전까지 동물하고 지금 인간의 입장에서 우월성을 지금 어느 정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자, 지금 여기 사이보그와 같은 자, 이 포스트 휴먼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만 이제 우월한 존재라고 보기는 이제 어렵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포스트 휴먼의 등장은 그동안 고유의 인간성을 인정해왔던 관점에 대해 진지한 성찰, 자, 반성을 요구하게 되고 다시 되돌아보게 했고 이러한 성찰이 인간의 배타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과 구분하는 것도 다른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결론이 도출이 되네요. 자, 결론이 뭐냐? 그럼 포스트 휴먼에 관한 논의는 인간과 결국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해왔던 관점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자 어떻게 원론적인 어떤 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찰을 할 필요가 이걸 요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자 17번에 갑니다. 자, 여기에서 있는 대로 지금 다 고르는 내용인데 자, 특정 관점에 대해 비판 어떤 자
우리 앞에 부분에서는 누구 입장이었어? 데카르트나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먼저 지금 보여주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20세기 이후에 이 포스트 휴먼이 등장하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비판적 태도 내지는 성찰적 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니은처럼 어떤 여론을 지금 절충, 두 개의 의견을 어떻게 하나로 지금 묶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합의안을 도출하는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가설을 세운 부분도 안 보입니다. 자, 리을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 자,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더 이상 인간만이 더 우월한 존재로 볼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고,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 상황에 그 상황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근본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답 2번. 자, 오른쪽 넘어갑니다. 18번. 자,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견해를 바르게 이해한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어디? 맨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서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짓기보다는, 자, 이걸 나누기보다는 그러한 시도 자체에 내재한 어떤 문제점,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떤 근본적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19번 질문 갑니다. 자, 19번 여기 보시면 어떤 영화의 줄거리를 줬네요. 자, 그런데 자, 적절치 않은 걸 찾으랍니다. 자, 미래의 어느 날 지금 지구가 어떻게 전쟁과 그 다음에 환경 파괴로 인해서 황폐화가 되고, 자, 인간의 숫자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인간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이 생기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사이보그 T를 만들어내죠. 자, 하지만 얘는 어떻게 병에 걸리지도 않고 늙지도 않아. 자, 그래서 이것과 인간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인간은 그들의 노동력 제공 없이는 살 수 없게 됐대요. 자, 결국 사이보그 T는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더 나가서 인간의 아이들을 어떻게 되는 거야? 교육까지 시킴으로써 인류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인간들이 인식하게 해준대요.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5번에 사이보그 T1이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왜? 얘들은 늙지도 죽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시대를 초월한 고유의 인간성을 획득했다고 했는데, 자,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인간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사이버고 T1이 어떤 기계적인 것이고 이것이 어떤 고유의 인간성까지 지금 획득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5번. 자, 다음 사회 지문 넘어가 볼까요? 자, 23번 지문인데요. 자, 소비자는 구매할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의 대안을 비교 평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가지고 어떤 여러분들이 상점이나 여기 가가지고 저 슈퍼에 가가지고 이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비교해 보고서 그걸 고른단 말이야 지금. 자, 이것을 우리 뭐라 한대요? 대안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방식에는 다시 뭘로?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밑에 호텔 예를 들었고요. 자, 아랫부분에 보니까 자, 평가 기준에서 자, 이 호텔이 자, 1순위는 지금 일단 위치가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될 것 같고, 자, 위치적인 조건이 한 중요도가 50%, 자, 2순위가 지금 가격을 받고요. 마지막 서비스를 3순위로 갔네요. 자, 여기 따라서 이걸 지금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먼저 기억해 보시면 보완적 방식이라는 게 있네요. 이거는 브랜드의 어떤 약점이 다른 강점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는 전제에 의해서, 자, 여기서 뭐가 가능하다고?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게 위쳐 여기 보면 A, B, C, D까지 지금 몇 개? 4개의 브랜드가 있다고 본다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호텔들을 위치, 가격, 서비스 면에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면을 다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각 브랜드의 기준별 평가 점수에다가 거기 기준의 중요도를 곱해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여기 A라는 호텔이 있네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한대요? 예, 지금 여기다 4, 그 다음에 다시 5, 그 다음에 5 어떤 거예요? 각각의 위치, 가격, 서비스에 대한 평가 점수네요. 여기다가 뭘 곱해준다고요? 중요도를 곱해준다고 했으니까 자, 중요도는 어떻게 도출해? 바로 여기 있네요. 지금 0.5, 0.3, 0.2를 곱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산을 해줬더니 얼마가 나왔어? 예, 4.5가 나왔답니다, 지금. 자, 나머지 방법도 이렇게 똑같이 했더니, 자, 여기서 각각 4.8, 5, 5점이니까 당연하게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예, 가장 수치가 높은 바로 이 T, 5.2. 이걸 선택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자, 그것이 다른 어떤 강점, 장점이 있다면 그걸 충분히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한 번에 고려를 하게 되겠네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자,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비보완적 방식이 되는데요. 어떤 브랜드의 약점이 다른 장점에 의해서 또는 강점에 의해서 이것이 상쇄될 수 없다. 자, 이것이 어떻게 두 개가 있고 이것이 지금 단점이 됐던 부분이 어떤 이것에 의해서 다시 그것이 어떻게 무마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이 브랜드 대안이 많을 때나 저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 비보완의 방식은 다시 어떻게 자, 사전 편집, 순차, 결합, 분리 이 방식으로 다시 구분을 했네요. 자,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따 22번 문제를 좀 풀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활용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지만이 이 심화 문제 같은 경우 놓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첫째 사전 편집 방식인데요. 자, 1순위 기준에서 자, 1순위 기준만을 봤네요. 가장 우수한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1순위 기준에서 2개 이상의 브랜드가 동점이 나온 경우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중에 2순위 기준에서 다시 또 우수한 걸 찾아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래 표하고 연결시켜 갖고 내용을 정리하면 자, 여기서 제일 먼저 가장 우수한 걸 본다면 뭐가 됐어? 제 위치적인 면에서 1순위에서 여기 2개가 동점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BC 중에서 어떤 거? 자, 여기 BC의 6점 가격까지 해가지고 결국 C가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걸 지금 선택하는 것. 자, 이게 바로 뭐였어? 예, 사전 편집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차적 제거 방식으로 바로 가볼까요? 자, 1순위 기준에서부터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1순위 기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이면 구매하겠다는 허용 수준을 설정해 놓은데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표 1순위 기준인 위치에서는 허용 수준을 5를 줬어요. 자, 그럼 5만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1차 통과를 하는 거야. 그리고 2순위는 가격에서 다시 6이라는 허용 수준을 줬네요. 자, 6점이 다시 또 넘으면 다 통과하고 3순위 서비스에서 2점을 주고 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을 제거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뭐가 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T가 남네요, 지금. 자, 이게 순차적 제거 방식이고요. 자, 셋째, 결합 방식으로 갑니다. 각 기준별로 허용 수준을 결정한 다음에 자, 이때 이걸 기준별 브랜드 평가 점수가 어느 한 기준에서라도 허용 수준에 미달하면 이번에 제외시키는 거야. 자, 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허용 수준을 넘으면 통과를 시키는데 순차적 제거 방식은 결합적 방식은 외려 어떤 허용 수준을 주고 미달을 하게 되면 제외를 시키는 방식으로 가게 되네요. 자, 그래서 표에서 지금 평가 기준 허용 수준을 4로 주고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A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기준이 됐더라고 했으니까 자, 위에 올라갔으면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4를 줬는데 기준 자, 이 3, 1은 지우면 결국 남는 것은 이렇게 4라는 여기를 다 통과했으니까 이런 경우 여기 해당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뭐 예, 결합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남은 게 뭐가 있었나요? 자, 이번에는 분리 방식이 되겠네요. 자, 분리 방식은 평가 기준별 허용 수준을 잡은 뒤에 어느 한 기준에서라도 자, 이를 만족시키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어느 한 기준에서라도 어떻게 한대요? 마찬가지로 자, 이것이 어떻게 된다면 만족시키는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허용 수준을 7을 줘버리고 자, 어떤 하나에라도 7 이상을 통과했을 때 자, 아까는 미달했을 때 제외시키는 건데 자, 결합 방식은 이번에는 분리 방식은요. 이걸 통과를 하면 자, 요거만 지금 그래서 이 결합 방식 같은 경우는 최저점을 주겠죠. 이 아래는 안 돼. 이거라면 자, 거기 분리 방식은 어떤 상한점을 줄 거예요. 이거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보다 낮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자, 이걸 바꿔볼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정한 기준 중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 요거만 선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위로 올라가서 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7점이라는 걸 주고 허용 수준을 기준을 주고 이걸 넘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7을 만족하는 건 D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뭐에 더 분리 방식인 경우에 바로 여기는 7을 나와 있는 바로 이 D 이것이 선택이 되겠네요, 지금.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자, 마지막 문단에 갑니다. 자, 이와 같이 소비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안 평가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구매할 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마케터, 판매자는 자, 소비자들의 대안 평가 방식을 파악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평가를 활용해서 그 중에 가장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고, 자, 또 마케터,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어떠한 기준점을 중요도로 두고 있지, 중요점을 보고 있나, 평가 기준 같은 경우를 미리 알면 그거에 맞는 어떤 제품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거기에 따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자, A까지 보고 합니다. 이때 세우다는 앞에 부분에 보시면 어떤 계획 내지는 전략. 자, 이것을 세우는 거니까 계획 따위를 이렇게 세우다 이것이 바로 뭐래요? 예, 이것을 우리는 세우다. 자, 한자로 쓰면 바로 오른쪽에 보이네요. 자, 원래 나무 숫자에다가 설립자인데 나무를 세우듯 수립하다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문제 하나씩 접근해 볼까요? 20번의 윗글의 서술상 특징을 지금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어떤 대상을 자, 여기서 어떤 대안평가라는 대상을 자, 써볼까요? 자, 대안평가. 자, 이 대상을 일정하게 구분을 했죠. 어떻게? 보완과 비보완적 방식으로 나눴고 다시 비보완적 방법을 네 가지로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자, 구체적인 뭐를 제시했다. 사례를 제시하는 예시가 보입니다. 답 2번. 21번의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가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기억은 보완적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니은은 비보완적 방식이 되는데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5번의 니은은 자, 니은 비보완적 방식에는 아까 네 가지나 있었어요.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브랜드 간의 평가 점수를 어떻게 한대요? 비교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아까 초록색으로 칠해진 거 봤는지 모르겠네요. 자, 결합 방식이나 그 다음에 여기는 분리 방식인 경우 어떠한 한 가지 기준에서라도 만족을 하고 또는 미달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 경우 지금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 중에 미달이 되는 것과 만족이 되는 걸 찾아내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비보완적 방식은 하나의 기준만 보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 그렇다고 무조건 한 건 아니고 자, 한 가지 어떤 기준만을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번. 자, 22번에 가볼까요? 자, 지금 민영이가 뭐 한대요? 필기 구매를 하기 위해서 필기구. 자, 설정한 평가 기준과 그에 따라서 자, 브랜드가 지금 3개가 있네요. 자, 평가 점수인데 각각 가격, 디자인, 내구성을 각각 1, 2, 3순위로 봤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지금 찾으라고 했고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이 사전 편집 방식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순차적 제거 방식, 결합 방식, 그 다음에 분리 방식까지 요거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풀 수 있었어요. 자, 5번에 보시면 민영이가 지금 모든 기준의 허용 수준을 5로 두었대요. 자, 그리고 분리 방식을 썼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분리 방식은 결국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네요. 어느 한 기준에서라도 이를 만족시키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것보다 높은 어떤 허용 수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만 이상이 넘어가면 되는데 자, 여기 봤더니 자, 아까 얼마를 줬대요? 여기서 5라는 걸 줬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5 이상이 되는 건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 바로 A 예, 필기구 여기 해당이 되니까 자, 여기서 결국 C가 아니라 당연하게 뭐를 선택하겠어? 예, 이 경우는 A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자, 23번 아까 단어 정리했었죠? 자, 그래서 수립이란 건 계획이나 이런 걸 얘기했었고요. 정립은 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세우다 이런 뜻. 그
그다음에 설립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을 설립하다 할 때 쓰는 경우입니다. 제정을 어떤 것을 제정, 만들 제자입니다. 자,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야? 어떤 그 3.1절이나 아니 어떤 기념일 같은 거를 제정하다 이럴 때 좀 많이 씁니다. 이거는 그 제품할 때 그 제자하고 만들 제자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는. 자, 그다음 지정이라는 것은 가르칠 지자예요. 자, 이것은 너가 해. 자, A라는 친구가 해. 이렇게 딱 지정. 가르쳐가지고. 자, 지시하다 이런 뜻이야. 지시하여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24번, 26번에 자, 예술 지문 가겠습니다. 자, 지금 미술 파트가 나와 있는데요. 자, 르네상스 시기 미술 예술가들은 일반적으로 감상자의 시선을 그림의 정면에 상정해서 사물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게 거의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앞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자, 그 사람을 이제 정면에서 어떤 사물이나 이것을 그걸 그대로 그리는 형태. 이게 바로 이 르네상스 시기 예술가들의 어떤 작품 표현 방법인데, 그래서 감상자가 그림을 매우 비스듬한 각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정면에서 안 보고 그림을 옆에서 본다면 사물이 약간 왜곡, 그것이 뭔가 지금 뒤틀려 보이는, 자,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자,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상자 위치를 적절히 고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감상자가 그 작품 자체를 지금 바꾸는 게 아니라 감상자의 위치를 고정하는 쪽으로 그것을 보게 됐고요. 자, 바로 이 프란체스카라는 이 사람들이 감상자의 시야가 그림의 정면에서 90도 각도를 이루어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비해서 이 바로크 시기에 이르면서 자, 예술가들은 이러한 왜곡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장애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대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아나모르 포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래서 이런 독립된 화가 기법, 회화 기법, 자, 그림 미술의 어떤 기법으로서 이걸 어떻게 했다? 발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미술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아나모르 포시스, 즉 외상은 자, 어떤 거냐? 자, 사물의 형상을 극도로 왜곡하여 표현한 것이어서 정면에서 보게 되면 뭘 그렸는지조차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외상의 종류는 다시 어떻게? 자, 사각 외상과 반사 외상으로 나눈답니다. 자, 먼저 감상자가 특정한 지점에서 자,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자, 특정한 지점에서 화면을 보았을 때 외상이 바른 형상으로 보인다면 그 지점은 바로 화면을 기준으로 거기 항상 사각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사각이 뭐야? 자, 이것은 어떤 사선. 자, 우리 어느 이렇게 이런 거 기울사자죠. 자, 어떤 기울어진 각도. 자, 이렇게 해서 위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상을 우리는 사각 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한 자, 외상의 주변에 원통형 거울을 놓고 나서요. 그 거울의 반사를 통해 형태가 제대로 보이는 외상은 반사 외상.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어떤 걸 이렇게 비스듬한 각도로 봤을 때 보이는 사각 외상과 원통형 거울에 비춰진 이것을 보고 나서 어떤 그 그림에 그려진 어떤 형상을 어떻게 찾아내는 그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보는 반사 외상인데요. 자, 다음 단입니다. 그림을 정면에서 보는 방식에 익숙한 감상자는 외상을 처음 보면 사물이 아닌 일종의 얼룩으로 볼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위치를 이리저리 바꿔보거나 거울을 놓게 되면 그 얼룩은 의미를 가진 형상으로 탈바꿈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외상을 지금 어떻게 인지를 한 사람은 그게 의미 있는 형상으로 보일 테고, 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단순한 얼룩으로 보일 겁니다. 즉, 감상자의 위치 혹은 감상자의 행위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비로소 화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본래 이미지, 바로 그 의미,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겠죠. 자, 화가가 외상의 형태로 감추어 놓은 이미지는 감상자의 참여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어서 자, 바로 뭐가 필요하대요? 감상자의 참여가 필요하답니다. 감상자는 화가의 숨겨진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림의 감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능동적, 적극적으로. 자, 그래서 세론이라는 학자는 외상은 일상적인 감상법으로 보면 혼돈으로 여겨지지만 올바른 시점을 찾아내는 감상자는 숨겨진 진실을 알아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자, 다음 단. 이 아나모르 포시스는 그 독특한 모습 때문에 지금까지 서양 미술사의 특정한 사람들의 여음,
어떤 즐거운 어떤 흥미거리, 자, 이렇게 여겨오기도 했어. 자, 또한 특히 사각 외상의 경우 감상법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앞서 설명한 르네상스 시기의 회화를 감상하는 방법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여태까지 왔던 게 지금 르네상스 시기에는 어떤 일정한 각도에서 보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자, 달리 생각하면 사각 외상도 어때요, 지금?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관점, 지점에서 봐야 돼. 그것도 어떤 정면이 아닌 어떤 비스듬한 사각의 어떤 그 각도로 봐야 되는 거고, 또는 원통형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이렇게 봐야지만이 보이는 거니까 특정한 지점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는 똑같네요,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면이라는 고정된 위치에서 그림을 수동적으로, 자,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외상은 지금 고정된 위치는 맞긴 하지만 정면은 아니에요. 정면에서는 안 보입니다, 지금. 이게 약간 비스듬한 위치라고 했으니까. 자, 그거의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감상자가 외상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상을 바르게 보는데 적극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화가의 의도와 주제를 찾아내는 존재가 된다는 점에서 외상에 뭐가 있다? 자, 의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됐나요? 자, 24번에 갑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죠? 자, 여기서 대상의 개념은 나와 있긴 한데, 그거 갖고 지금 싸웠나요? 서로? 논란거리가 된 게 있나요? 자, 이런 걸 모르포시스라고 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논쟁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뭘 통해서 사각 외상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사 외상을 갖고 지금 설명한 구체적인 사례를 든 건 있지만, 자, 이것이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떤 게 아나모르포시스다. 이거 갖고 싸운 적은 없습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25번에 가볼까요? 자, 그림을 하나 줬네요. 자, 윗글을 통해 이해한 내용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바로크 시대에 그려진 이 작품의 아랫부분에 보면, 자,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보이나요? 자, 해골입니다. 자, 이걸 보려면 정면에서는 안 보이겠죠? 왜? 지금 바로크 시대에 어떤 여기 외상을 집어넣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보려면, 자, 이걸 어떻게 외상이 동그랗 해골로 지금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위치한 층계에서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옆에서, 자, 사각 외상이겠네요. 자, 이때 해골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드러내며, 자, 그 다음에 그림의 중앙의 사물이 상징하는 지식과 부를 갖춘 후, 자, 또한 이것을 지금 주인공이 현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깨우쳐준대요.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사물들 있죠. 여기 노란색이나 그 위에 여러 가지 어떤 사물들이 보이고, 자, 옷도 좋은 옷 입었네요. 지금 삐까뻔쩍한 것 같아. 자, 이 옷들, 자, 이런 것들이 다 불을 상징하는데 맨 마지막 아랫부분에다가 지금 해골바가지 하나 그려놓고 나서 너 위에 있는 이것들이 다 오래 영원한 건 아니야. 허무한 거야. 이것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본래대로 그대로 그려진 사물들은 뭐가 되는 거고, 이것은 지식과 부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게 되고, 자, 그런데 이 빨간색 부분에 이 해골을 하나 그려 놓음으로써, 사각 외상을 하나 집어넣음으로써 그것이 다 헛된 거야. 이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선택지 5번에 가볼까요? 그림의 정면에 서 있던 감상자가 해골이 동그랗게 보이는 위치로 이동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사각 외상을 감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림 중앙의 물건들은 지식과 불안은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획득한다고 하는데, 이 중앙에 그려졌던 물건들은 처음서부터 뭐였어, 지금? 지식과 불을 상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어떤 상징적 의미, 지식과 불안은 새로운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얘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본래, 얘는 외상이 아니니까, 본래 그려진 의도는 지식과 불을 상징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본래 의미를 그대로 간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에 갑니다. 기억의 근거, 아까 이거 정리했던 문제 같은데, 자, 이 경우는 지금 아나모르포시스나 그 다음 외상이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르네상스 시기에도 일정한 오를 본다고 그랬어요. 고정된 어떤 위치에서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랬으니까 자, 일정한 위치에서 이것을 어떤 약간 비스듬하게 봐야 되는, 또는 이것을
특정한 어떤 고정된 정면에서 봐야 되든 일정한 어떤 위치에서 봐야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26번 예술 파트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27, 28번에서 과학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동물하고 식물이 있는데, 자, 그중에 동물들이 어떻게 갖고 자기 환경에 살아남느냐. 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물속에, 바닷물 속에 살려면 살 수 없겠죠? 물고기들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데, 얘들이 어떻게 물속에, 바닷물 속에서 살 수 있고, 또는 그 담수, 민물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이 과학적 어떤 생물적 근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작품, 여기 글입니다. 자, 먼저 이 모든 동물들은 생리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체액의 농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대요. 자, 이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하죠.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자, 이를 위해 수분의 획득과 손실의 균형을 조절하는 작용을 바로 뭐라 한다? 예, 삼투 조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동물은 서식지와 체액의 농도, 그 다음에 특히 염도 차이가 있을 경우에 삼투 현상에 따라 체내 수분의 획득과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결국 우리 안에 몸속에 자, 수분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생존 과제가 될 수가 있대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서 삼투 현상이란 반투과성 막을 자, 투과를 하긴 하지만 반 정도 투과성이라 했으니까 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다른 양쪽의 용액 중에 농도가 낮은 쪽에서 자, 여기 여러분 기억할 거 농도가 어떤 거? 낮은 쪽에서 용매가 높은 쪽, 농도가 높은 쪽으로 자, 그쪽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지금 옮겨간답니다. 자, 뒤에 하시라고 했어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밑으로 가시면 소금물에서는 물에 녹아있는 소금을 자, 용질이하고 그 물을 용매라고 하는데 이 반투과성 막이 양쪽에 농도가 다른 소금물을 넣어놨어요.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자, 소금물의 농도가 낮은 쪽에 있는 물이 자, 물이 높은 쪽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럼 이동을 하는 거냐?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자, 그러면 용매 이때 순 이동은 없게 되겠죠. 고기가 더 이제 고기 정도. 양쪽이 똑같은 농도가 될 때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동물들은 이러한 삼투 현상에 대응하여 수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자, 삼투 순응형과 삼투 조절형으로 분리가 된대요. 자, 말 그대로 순응이라는 건 거기에 그냥 적응하고 사는 거고 조절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자기 안에 있는 내부적인 어떤 요소들을 조절을 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삼투 순응형 동물은 모두 해수가 뭐야? 바닷물이 되겠죠? 바닷물에 사는 바다에 사는 이 동물로 체액과 해수의 염분 농도, 즉 염도가 같기 때문에 수분의 순 이동은 없대요. 자, 결국 바다에 살고 있는 어떤 동물들 중에 자, 어떤 것들 게, 홍합, 갯진해 같은 경우는요. 얘들은 그냥 어떻게 한대? 지금 그 바깥에 있는 바닷물의 농도와 게, 홍합 그 안에 있는 이 염도가 지금 동일하대요, 지금. 그래서 이동이 없이 순응하고 살고 있는. 자, 이와 달리 삼투 조절형 동물은 체액의 염도와 그 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염도가 다르겠죠? 자, 그럼 체액의 염도가 변하지 않도록 삼투 조절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조절형 동물이라고 했죠? 자, 이걸 다시 나눴어요. 어떻게? 자, 이게 초록색 부분에 보이시나요? 자, 먼저 해수에 사는 대다수, 바닷물에 사는 경우하고 담수, 민물에 사는 동물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바닷물을 먼저 볼까요? 해수에 사는 대다수의 어류의 체액은 해수에 비해 염도가 낮습니다. 자, 그럼 어디? 바닷물이 더 짠 거야, 지금. 염도가 높아. 농도가 높고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몸속 체내는 지금 어떻게? 그것보다는 낮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이 지금 낮은 데에서 높은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체액 수분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겠어?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릴 거야. 그래서 표피는 비투과성이지만 아가미의 바로 뭘 통해서 바로 이 상피 세포를 통해 물을 쉽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표피 쪽에서는 이게 빠져나가지 않고 막는데
아가미의 상피세포 쪽으로는 수분이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삼투 현상에 빼앗긴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얘들은 계속 바닷물을 마셔야 돼요. 자, 우리 인간하고 좀 다르죠? 우리 인간 바닷물 마시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들의 창자에서 바닷물의 7, 80%가 혈관 속으로 흡수가 되기는데,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 농도가 또 높아질 거네. 자, 염분도 그 안에 따라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 이때 아가미의 뭐를 여기서 아가미 쪽에서 상피세포에 있는 염분 분비세포. 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염분 분비세포. 자, 이것을 작동을 시켜서 과도해진 염분을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닷물에 사는 해수에 사는 동물들은 결국 염분 분비세포를 갖고 있고, 자, 그래서 자기 체내에 지금 염분 농도가 지금 많이 높아지면,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민물, 담수에 사는 동물들인데요. 자, 이 경우는 직면한 삼투 조절의 문제는 그런 해수동물과 반대로 정반대가 되겠죠. 얘들은 지금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수분이 계속 유입이 될 거란 말이야. 왜? 지금 담수동물의 체액은 담수에 비해서 지금 염도가 높기 때문에, 자, 그럼 담수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담수는 이것이 결국 동물의 체액 속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아가미를 통해 이번엔 수분이 계속 유입, 아까는 아가미를 통해 밖으로 배출이 됐다면 해수는, 자, 이 담수에 사는 동물들은 외려 이 아가미를 통해서 수분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담수 동물들은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많은 양의 오줌을 계속 배출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대요. 자, 이들의 비투과성 표피는 수분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이건 마찬가지죠. 자, 위에 있던 해수에 사는 어류들도 그렇고 얘들도 지금 표피 자체는 밖으로 배출을 안 한단 말이야. 자, 비투과성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 담수도 마찬가지. 얘들 마찬가지 비투과성 표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분의 유입을 막아줘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 수분이 넘나드는 부분은 어디가 되는 거야, 그럼? 예, 드나드는 것은 결국 아가미를 통해서 이것이 수분이 유입되거나 배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한편 육상, 여러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동물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우리가 오줌, 소변을 넣거나, 그 다음에 대변을 보거나, 또는 피부, 또는 가스 교환의 어떤 습한 표면 등을 통해서 수분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자, 우리가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육상동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수분을 지금 잃고 있으니까 그걸 또 보충하기 위해서는, 자,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부족한 수분을 보충을 하면 되죠. 여러분들 물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자, 그만큼 어떻게 이런 수분이 보충이 어떤 효과도 있고 이걸 통해서 노폐물을 계속 걸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아랫부분에 27번 문제 갑니다. 자,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하나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담수동물은 육상동물과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오줌을 배출해서 체내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랬는데, 자, 육상동물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 있었죠? 얘들은 지금 수분을 많이 이루면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들은 수분을 외려 보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이 담수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얘들은 지금 이것을 염분이나 이걸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어떻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오줌을 배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28번에 갑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걸 지금 찾으라고 했어요. 자, 넙치 나왔는데, 자, 제가 여기다 해수동물이라고 써놨어요. 자, 왜? 여기 염분 분비세포 보이나요? 자, 그래서 이 염분 분비세포가 지금 있고, 그렇다면, 자, 계속해서 지금 뭐야? 많은 바닷물이 지금 유입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염분이 계속 쌓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런 염분 분비세포를 지금 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 물의 비투과성인 표피를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다시. 넙치는 아가미와 창자를 지닌 어류 물고기. 아가미는 상피세포 있고 그 안에는 또 염분 분비세포 있고, 자, 그리고 비투과성의 표피를 갖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라 했죠? 자, 여기서 넙치의 아가미에선 삼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잘못됐네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것이 어느 정도
비투과성 막이나 여기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 아까처럼 염분 농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삼투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삼투 조절을 통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반투과성, 비투과성이 아니라 이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분명히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29, 30번 생활 독서 파트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책을 볼 때 다만 마땅히 마음을 비우고, 자, 독서 방법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자, 책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마음을 비워야 된대. 그리고 기운을 가라앉힌 다음에, 자, 이치가 담긴 것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 책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멍 때리지 말고. 자, 취할만하면, 자, 비록 세속 보통 사람이 말이라도 패하지 않는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데요. 글을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비록 보통 사람의 말이라도 이것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또 의심할 만한 것이 있다면 비록 성현의 말씀이라도, 자, 아까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이 말이라도 이건 받아들이고 옛 성현들, 옛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말씀이라도 전해온다 하더라도 자, 다시금 살펴봐야 돼요. 왜? 좀 의심스러우면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서 궁극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절로 의미가 차분해지고 이치가 명백해져서 바른 실지, 자, 우리가 실제 땅을 딛고 행동에 의거함이 있게 되니 통발에 걸려 스스로를 속이는 근심이 없다. 통발. 또 뭘 잡는 거야? 지금 물고기 잡는 어떤 이런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기가 뭔가의 어떤 책이나 여기에 빠져거나 이런 곳에 어떤 빠져가지고서 거기서 저 자신의 어떤 행동에 오류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잘못된 어떤 행동이 지금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보통 사람이 됐던 그 다음에 성현의 말씀이 됐던 그 말에서 내가 옳은 것들을 취해서 그걸 실천에 옮기는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네요. 자, 나이 갑니다. 자, 나 작품은 이제 학강산필이라는 작품인데, 자,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하루 종일 배불리 먹고서도 마음을 쓰는 그랬는데, 자, 이 본문에는 없는다는데요. 자, 여기 용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하나 써놨어요. 자, 밑에 보시면 방심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용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어떤 책에 집중하는 것. 자, 이거 이렇게 써놓을게요. 마음을 쓰다 집중하는 것. 자, 거기에 비해서 방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방학할 때 놓을 방자예요. 자, 여기서 방심, 놓을 방자. 자, 여기 방심이란 단어는 뭐라고요? 놓을 방자에 마음 심자를 써놨으니까 자, 우리가 방학할 때 쓰는 그 방. 자, 그렇다면 이 방심이란 말은 뭐야? 그 어떤 학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거 어떻게 쉽게끔 멍 때리고 있는. 자, 그래서 산만한 이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공자님은 당연히 뭘 강조하겠어? 예, 방심보다는 위에 있는 용심을 강조하셨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하루 종일 배불리 먹고 나서 자, 만약에 용심 집중하지 않고 학문이나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장기나 바둑이 자, 여기 노릇이다. 자, 딱한 노릇이라고 얘기하면서 장기나 바둑이 있지 않은가. 이것이라도 하는 것이 아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장기 바둑두라는 얘기 아니야. 자, 외려 우리가 학문이나 어떤 이런 곳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건데 그것을 안 하면 차라리 장기 바둑이라도 두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집중하지 않냐 이거야. 자, 선유가 말했어요. 자, 선유 어떤 학자들, 유학자들이 자, 성인께서 사람들에게 장기나 바둑을 가르친 게 아니야. 다만 마음 쏟는 바가 없는 것. 자, 마음 쏟는 게 뭐라고 그랬어? 용심이라고 그랬죠? 자, 없는 것이 그것이 해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내 생각은 이래요. 자, 필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르고 공평해서 패단이 없어. 자, 그리고 누르고 올림에도 지나칠 법이 없어. 하지만 이 말을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무리에게 듣게 한다면 어찌 핑계거리가 되기에 충분치 않겠는가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대체적으로 공자의 시대에는 후세와 같은 도박의 풍조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학문의 길은 방심을 구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었을 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그냥 놓아버렸어. 흐트러치거나 자기가 집중하지 못한단 말이야. 자, 이것을 다시 바로잡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는 마음을 쏟고 뜻을 다하지 않고는 이길 방법이 없어. 바둑이나 이런 잡기인 경우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 또한 방심을 구제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옛날에 이른바 노름이란 것도 이제 와서 고증할 길은 없지만, 자, 우리가 그것을 다시 옛날 것을 다시 되찾아서 그 어떤 실제적인 자료를 찾아서 고증을 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에 또한 마땅히 법도와 형상이 담긴 바가 있어서 오늘날처럼 떠들썩하게 다투며 빼앗느라 위험과 엄숙함을 상실한 데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겠습니까? 자, 지금 어떻다는 거야, 그럼?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이런 학문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지금 잡기도 그렇고, 자, 이것이 지금 이런 것들은 위는 다 어떻게 됐대요? 다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만약 춘시 시대에 지금의 마작 같은 이것도 노름이죠. 이것이 있었다면 성인께서 어찌 이런 가르침을 내리셨겠는가 그랬으니까 무슨 얘기야? 마작 같은 건 노름이잖아 지금. 그러면 자 모두 마찬가지야. 위에 있는 지금 장기나 바둑이라는 것도 결국 이것에 더 가까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예로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지금.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책을 우리가 읽어서 뜻을 풀이할 때 자 그 시대를 먼저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종자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길래 바둑이나 갑자기 여기 장기를 예를 들었을까? 이걸 먼저 살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강조하는 것은 뭐다? 이 글에서는 맨 마지막 초록색 부분이 되긴 하겠지만 시대에 따라 독서를 할 때 그 모든 사회 문화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또는 그것을 배경 지식을 삼아서 독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또 한 가지 공자님의 이야기를 본다면 결국 마음 쓰는 거 용심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방심보다는. 자 문제를 마무리 정리합니다. 자 29. 가나에 나타나 있는 독서와 관련된 생각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지금 찾으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5번에 나에서 성현의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 선유들의 견해 아까 여러 유학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견을 비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 거꾸로 그 시대적 또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다 어떻게 파악하고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책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다 5번이 되겠고요. 30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였는데요. 자, 글쓴이가 강조하고 있는 독서 수행 과정과 관련된 건 뭐냐 이랬는데 우리가 이 독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냐 이건데 바로 글의 배경이 되는 이 사회의 문화적 상황 이것을 고려해서 그 의미 성현의 말씀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